7페이지에 1번. 여러분들 이거가 출제가 정말 많이 되는 애예요. 시험에서 좀 이따가 회차 불러드리겠지만 출제 많이 되니까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예. 자, 여기다 미리 써놨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걸 다 일일이 분개 끊으면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잡으셔야 될지 여러분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그 세무 2급까지는 그냥 매도 가는 증권을 전년도 말에 평가했고 올해 평가하면 아마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서로 간에 상기할 거예요. 그거 배우셨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간에 상기한다. 뭔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세한데? 그죠? 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매도 가는 증권을 한 주당 5만 원 주고 샀죠. 한 주당 5만 원, 5만 원 주고 샀는데 얘가 한 주당 시가가 5천 원 떨어졌잖아요. 그죠? 시가가 한 주당 5천 원 떨어졌으니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100주 곱하기 5천 원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적어놓은 거 분개를 끊으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면 전년도 말에 매도 가는 증권은 장부상에 100주 곱하기 한 주당 4만 5천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매도 가는 증권만 하면. 그죠?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100주 곱하기 한 주당 5천 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핵심이에요. 여기 1번 기중에 매도했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매도하는 걸 출제하는 거예요? 평가를 분개하는 거예요? 평가. 얼마에 파는 건 의미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단기 중에 매도를 했대요. 그럼 매도를 하면 매도 가는 증권은 100주 중에서 30주가 날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30주 곱하기 4만 5천 원으로 날라갔을 거다. 제거라고 돼 있어요. 매도 가는 증권이 제거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저께 매도 가는 증권을 전액 처분했을 때는 이제 미실현된 손익인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0%만 팔았으니까 100주 중에 30주를 매도했으면 30%만 팔았기 때문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도 100주에 대한 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30주 곱하기 한 주당 5천 원짜리면 제거됐을 거란 말이에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도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평가를 30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남은 70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남은 70주.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매도 가는 증권이 전년도 말에 평가했을 때 100주 곱하기 한 주당 4만 5천 원이었는데 기중에 매도할 때 30주 곱하기 4만 5천 원 제거했을 거 아니에요. 매도 가는 증권은 남은 게 70주 곱하기 한 주당 4만 5천 원일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도 남아있는 게 한 주당 5천 원 70주. 100주 중에 30주 제거했을 거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슬프다. 감성이 갑자기 폭받쳤어. 아씨. 외로운데. 자, 농담이에요.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주당 5만 3천 원 됐잖아요. 그럼 남은 70주에 대해서 4만 5천 원을 5만 3천 원으로 평가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생각 하셔야 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70주 가지고 있죠. 그럼 70주 곱하기 한 주당 8천 원만큼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계산하시면 56만 원일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때 뭐가 뜨는 거냐면 여기다 안 적었네 모르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가 뜨는 거냐면 요 사이에 뭐가 뜨는 거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80주. 죄송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70주 곱하기 한 주당 8천 원이 뜨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근데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다 잡아요, 그냥? 아니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부터 먼저 날려야지. 맞죠? 근데 지금 배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 남아있어요? 여기 남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여기 남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아까 30주 팔았으니까 70주 곱하기 5천 원만 남아있잖아요. 그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태생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날려야 되잖아요. 상계하는 거니까 얘를 대변으로 날린 거예요. 상계. 날렸어.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아마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대변에 35만 원이 날아갈 거예요. 맞죠? 그러고도 우리가 얼마가 여기 8천 원, 여기 5천 원이잖아요.
그럼 남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3,000원만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을 70주 곱하기 한 주당 3,000원에서 21만 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56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35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21만 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를 분계를 일일이 다 끊어서 할 수도 없고요. 맞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각, 이 매도가 핵심이에요, 매도. 그럼 매도를 하고 나면 남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맞죠? 그럼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평가할 때는 우리가 남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든 남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든 먼저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기하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든 손실 나머지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요거. 그럼 우리가 이 12월 31일자 있죠. 요 12월 30일날 평가 분계 있잖아요. 요 평가 분계를 통해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 다 깠으니까. 다 깠죠. 그럼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70주 곱하기 한 주당 3,000원. 예서 21만 원만 얘만 장부에 표시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의 차이예요? 여기 한 주당 5만 원 주고 샀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5만 3천 원 됐잖아요. 그럼 요 3,000원만, 뭐야 이거? 여기 있는 3,000원 있죠, 여러분들. 3,000원만큼 최종적으로 5만 원짜리가 5만 3천 원 됐잖아요. 그럼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최종적으로 한 주당 3천 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 여러분 이거 다 보시면서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 생각 드셔야 돼. 장기 투자니까 시가가 어떻게든 마지막 공정 가치로 표시가 되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맞죠? 근데 도중에 30주는 팔았으니까 70주 곱하기 3,000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 느끼셔야 돼. 시험에서 다음 주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얼마, 손익은 얼마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계산하실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2점짜리 나올 건데. 아셨죠? 이것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회계하시면서 이런 거 느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셨죠?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 답이에요, 그냥. 요거. 이거를,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실제 저도 그 강사하기 전에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 강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항상 강사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회계하실 때 그냥 숫자만 딸랑 쓰지 마시고 요거의 느낌을 잡으러 이렇게 몇 주 곱하기 몇 주 이렇게 자본금도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가 쓰니까 반드시 몇 주 곱하기 액면금 이렇게 적으라고 숫자만 딸랑 적지 말고 예를 들어 70주 곱하기 5,000원 이렇게 적어서 35만 원 이렇게 적지 말라다라고 해요. 회계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습관 기르세요라고 진짜 많이 강조합니다. 알죠? 이렇게 하면 좀 감이 많이 잡혀요 실제로. 알죠?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고. 어저께 똑같이 장기 투자인 애들은 최종적으로 얼마의 시가가 된 게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얼마 주고 산 걸 얼마에 팔았냐를 보는 거예요. 처분이익과 손실도. 아셨죠? 넘어갈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몇 페이지냐? 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 우리 시험에 세무 1급은 이렇게 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무 2급까지는 그냥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 맞죠? 그래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처음 봐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고기간 종료일 있죠? 뭐 우리가 법인이니까 법인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4번이죠?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맞죠? 그럼 결산이니까 이익이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냐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한다라고 배우셨죠? 정리. 그죠? 정리. 그러면 우리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잖아요. 그죠?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선납세금이 여러분 왜 자산이냐면 먼저 납부한 세금만큼 나중에 낼 세금 줄여주잖아요. 매입세 공제도 나중에 낼 세금 줄여주니까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 공제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무조건 납부세액이 안 나와요.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실 게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매입세 공제를 뺐더니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세액이고. 근데 납부는 종료날 납부하진 않잖아요.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는 거니까 이때는 부채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대. 오히려 돌려받을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환급세. 요때는 우리가 채권이 있는 거죠. 종료일 날에는. 미수금 요렇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여기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매출세액은 여기 부채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그러면 부채니까 잔액 어디 봐야 돼요? 대변 봐야죠, 대변. 그렇죠. 8,400만 원인 거예요. 요거. 8,400만 원인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잔액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4,860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지금, 네, 예수금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더 큰 거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8,000, 여기서 볼까? 8,400. 100만 원 뜰게요. 8,400이고, 얘는 4,860만 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그죠? 이게 4,86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오냐?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3,500 아닌데? 맞죠? 3,540이 나와요. 원래 여기까지가 미지급 세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요게 별표예요. 아이고, 뭐냐면, 그냥 할게요, 이걸로. 뭐냐면, 우리가 예정 신고 때 미완급된 세액 있죠? 요거, 우리 기억나시고 예정 신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 환급 안 해줘요. 확정 신고 때 빼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정 신고 때 미완급된 세액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확정 신고 시 법문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감 이 문구를 그대로 풀이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미수금 처리되어 있던 걸 차감하는 거니까 미수금을 대변으로 까라는 얘기예요, 이거. 응? 이게 미수금 계정. 요게 여러분들 환급받을 세액, 납부세액이 차감이니까 미수금 까세요, 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대손세 공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말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를 말로 풀이를 할 수 있으시면 그걸 분개로 옮겨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죠? 그럼 미수금 까는 거니까 미수금 대변. 오케이? 자, 그리고 질문 좀. 우리 여기는 없는데, 우리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해주죠. 부가가치세에서. 계정가 뭐 잡아요? 전자신고세액공제. 잡이익, 그죠? 잡이익. 기억하셔야 세무 1급은 안 줘요. 계정가 뭐 쓰세요? 이렇게 안 줍니다. 잘. 했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일단 내가 3,540만 원 있는데, 예정신고 때 환급받을 세금 50만 원은 빼야죠, 여러분들. 납부세액 차감. 그리고 가산세 20만 원은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냐면 3,510만 원이 미지급 최종적인 미지급 세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분개 끊으세요라는 뜻입니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02번이죠. 자, 그럼 12월 31일자 가서 이거 수동결산이죠, 여러분들? 자동결산이라고 안 배우셨으면 이거 뭐냐? 자, 그럼 일단 해보면 우리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합니다. 그럼 대변에 있는 놈이니까 차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정리 8,4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정리는 대변으로요. 부가세 대급금 4,860만 원. 이게 정리한 거예요, 둘을. 그리고 미수금을 까야죠. 납부세액에서 차감이니까 미수금. 그죠?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 근데 미수금은 거래처 걸 수가 없어요. 왜 거래처 걸 수 없냐면 환급은 세무서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세무서 언급이 없어요. 맞죠? 그럼 이럴 때는 당연히 거래처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걸어야 되지만. 그럼 얘가 50만 원이었잖아요. 50. 이렇게 대변에 납부세액에서 차감. 맞죠? 가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당연히 800번대가 판관비가 되겠죠. 부가세 내는 것도. 판매 과정에서 당연히 부가세 내야 돼요. 얘가 20만 원.
이렇게. 그럼 대변에 미지급, 세금. 여기 3,510만 원 나오죠. 이렇게 끊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거요. 물론 순서는 안 지키셔도 돼요. 이렇게. 요게 포인트 미수금 까는 거.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8번. 8페이지인가요? 9페이지 8번이네. 9페이지 8번. 지금은 여러분들 그 입력하시는 것보다 논리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자, 8번 볼게요. 자, 8번도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유동성 장기부채 아시죠? 우리 유동성 장기부채가 당초에 비유동 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우리가 얘가 지금 만기일이 X 2년도면 2020 우리 5년 4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초에 얘는 어떤 자산이냐면 비유동 자산이에요. 왜? 만기가 4년이었거든, 당초에. 개설할 때. 맞죠? 만기가 4년일 때, 그럼 우리가 이 정기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일상생활하고 다르게 얘는 우리가 유동자산이에요. 만기가 1년 이내일 때. 그죠? 물론, 우리가 만기가 3개월 초과 1년 이내일 때, 만기가 3개월 초과 1년 이내일 때. 왜냐면 현금성 자산으로 나중에 분류하니까. 뭐지? 그래서 당초에는 비유동 자산이었지만 유동 자산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가 1년 넘어가면 계정과 혹시 뭐 쓰는지 배우셨던 분? 장기성 예금이라고 해, 장기성 예금. 했죠? 그럼 더 이상 장기성 예금이야? 아니,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변에 장기성 예금을 까요. 더 이상 비유동 자산이 아닌 거잖아요. 올해 연도 말 기준으로. 까요. 금액은 6천만 원. 더 이상 장기성 예금이 아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했으니까 얘가 이제 정기예금, 유동자산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유동성 대체라고 합니다. 비유동을 유동으로 돌려버리는 거.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이거? 물론, 예금, 적금, 우리 아시죠? 예금하고 적금은 우리 시험 특이하게도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처 거는 게. 맞죠? 실제 업무에서는 거셔야 되는데. 그래서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거래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갑니다. 그럼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법인세 동네예요? 재무회계 동네예요? 재무회계 동네, 재무회계 동네. 우리 지금 결산 문제예요, 결산. 결산이니까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의하실 게 소득세를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 있죠? 그죠? 자가운전 보조금 있는데 갑자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파트에서는 그 파트에 대한 것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인정이자 조정명세 하면 법인세법 논리 써야 되는 거지만 여기는 법인세가 아니라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회사가 계산한 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럼 여기 한마디로 회사 계산 이것만 째려보라는 거. 인정이자는 의미 없어. 왜냐면 이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상이잖아요, 이건. 그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요게 아니라, 지금 재무회계니까 회사 계상액을 분기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 요게 재무회계죠, 요게. 회계. 회사 계상액. 요거예요, 요거. 지금이야 숫자가 같지만, 만약에 숫자가 많이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입금산입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반드시 요거 숫자 그냥 딸랑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보니까 여기 이자는 수취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회계로 따지면 아직 못 받은 이자니까 미수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자 수익은 발생했죠. 그렇죠? 이자 수익은 발생했다라는 약정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회사 계상에 적혀져 있다라는 약정한 거니까 요 분 게 그대로 끊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차변에 미수수익 13610,958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했다. 요 분계만 하세요 라는 거예요. 회사 계상의 분계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갈게요. 자, 우리 11번은 법인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법인세 나오면 수동결산도 되고 자동결산도 가능하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법인세율을 외우고 계시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냐. 자, 일단 여기 법인세입니다. 여기는 법인세. 자, 법인세가 어디 갔냐? 법인세가 지금 과세 표준이 3억이에요, 3억.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과세 표준 2억까지는 몇 프로? 응? 9%, 그래서 9%. 2억 초과분은 19%. 그렇죠. 그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얘가 2억까지는 9%. 그죠? 9%고 그 다음 2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 있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9%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됐죠? 요게 법인세고요. 여기에다가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있죠? 법인분 지방소득세. 얘는 우리가 그랬죠. 법인세, 산출세액 나오면 무조건 10% 곱해야 된다고 얘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무조건 10%. 그죠? 이렇게. 그럼 요거 법인세 계산하시면 얼마인가? 얼마냐면 18, 19, 3,700이죠, 여러분들? 맞나? 3,700 맞아요? 3,700만 원 맞나, 이거? 맞겠지? 3,700만 원. 그죠? 3,700만 원이고, 그럼 얘는 3,700만 원에 10%니까. 그럼 37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산출세액이라고 출제했는데 갑자기 또 9% 곱하고 계시면 안 돼요. 산출세액은 세율 곱한 걸 아예 던져준 거니까 과세 표준일 때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두 개 더한 게 법인세 등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개 더한 게. 예.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중간 예납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계상돼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대변으로 선납세금 빼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대변에 선납세금 정리하란 얘기고 2,100만 원. 그럼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지급 세금. 나머지는 얼마라고 할게요, 그냥. 차액으로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 미지급 세금. 그죠? 요렇게 분개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수동결산부터 먼저 해볼게요. 좀 보여드리게 좀 지울게요. 일단 차변에 법인세 등 계산하시면 아마 얼마가 나올 거냐면 이 두 개. 이 두 개 더한 거잖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4,070만 원 나오죠? 그래서 4,07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선납세금을 정리. 2,100만 원. 그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 요게 자동이라네. 수동 결산입니다. 요게 수동? 그죠? 얘는 자동도 가능하잖아,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자동은? 이거 삭제할게요. 자동은, 우리 자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동 결산하는 곳. 어디?
저기 여러분 자동 결산 어디서 합니까? 알았어요. 오늘 늦게 끝날 거야. 결산자료 입력 여기서 하잖아요.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지금? 결산자료 입력 여기서 하죠? 여기에서 1월부터 12월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선납세금을 찾으시면 되는데 아니면 마우스 휠을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선납세금이라고 검색 기능 이용하세요. 그럼 여기에 선납세금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2,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선납세금 500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만든 문제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여기가 2,100만 원이었죠? 2,100만 원. 이게 선납세금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고 여기 있는 추가 계상액이 추가로 더 내야 될 미지급세금 얘기하는 겁니다요. 미지급세금이 얼마예요? 1,970만 원이죠, 그러면. 1,970만 원. 이렇게 끊으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법인세 등이 아마 4,070만 원 나올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해 주시면 돼요. 있죠? 택일. 둘 중에 하나. 그럼 가급적 자동 결산할 때 전표 추가 좀 누르지 마세요. 우린 연습하는 거니까. 알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몇 번이었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쭉은 아니구나. 10페이지 13번입니다. 자, 10페이지에 13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시면, 여기가, 장부상 수량이 10,000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조심하실게요. 일단 요거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고. 어디를 보시냐면요. 얘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장부상 단가, 얘가 취득단가를, 취득단가. 근데, 단위당 시가가 1,900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재고자산이면 시가가 상승한 거 인식한대 안 한대요? 안 해요. 왜냐면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하잖아, 미니멈. 맞죠? 그러니까 얘는 평가 이익이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이익 잡으시면 안 돼, 절대. 맞죠? 그래서 낚시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실 게 이렇게 감모하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꼭 평가 손실이 뜨는지 확인 먼저 하세요. 맞죠? 평가 이익이니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럼 감모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감모가 어떻게 되냐? 우리 감모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감모. 그럼 감모 구하는 공식이 장부 수량, 그렇죠? 장부 수량에다가 실제 수량을 뺀 게 없어진 수량이죠. 없어진 수량이고 여기에다가 취득 단가. 자, 취득단가를 곱합니다. 그러면 얘가 아마 400개일 겁니다, 여러분. 없어진 수량이. 그죠? 400개일 거고요. 하나당 얼마 주고 취득했냐면 1,500원 주고 취득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그러면 감모가 얼마냐면 60만 원인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장부상 수량과 실사 후 수량의 차이 중 40%만 정상적인 감모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상 감모는 24만 원인 거죠? 24만 원이고 비정상 감모는 36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정상 감모 회계 처리 안 한다라고 했죠?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그죠? 회계 처리하지. 왜냐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실제 기말재고 금액을 넣으면 알아서 다 매출원가로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맞으니까 회계 처리 없고요. 근데 비정상 감모는 매출원가가 아니니까 얘는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실제 기말재고를 입력하면 알아서 매출원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야? 여기 기말 상품 금액으로 입력해 주셔야 될 건 실제 금액이잖아요. 실제 금액이니까 실제 수량에다가 취득 단가를 곱한 게 요게 실지 기말 재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기말 금액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거 논리적 순서는 얘였죠? 먼저 얘부터 입력하고, 원래 얘부터 하고, 나머지가 매출 원가로 간다. 그렇죠? 정상가 한번 매출 원가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없고. 그렇죠? 그러면 실사 후 수량이 9,600개.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9,600개 곱하기 하나당 1,500원. 맞죠? 이게 기말 상품 금액에 입력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뭐 얼마 나오지? 계산기 좀 할게, 그냥. 계산기. 9,600개. 1,500. 하면 1,440만원 나오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자, 근데 우리가 일단 논리적 순서는 그렇지만, 실제 입력은 일반 전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셔서, 자, 대변의 상품은 이 분계는 비정상 감모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만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대변의 상품이 까지면 차변에 뭐가 와도 매출원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같이 반드시 매출원가가 아니다라고 적용 8번 거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 매출원가 인식 안 한다라고 했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으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여기 위에 아마 여기 떡하니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인 9,600개 곱하기 1,500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440만원 오고요. 이렇게. 입력하는 순서는 제가 비정상 감모부터 했지만 논리적 순서는 얘가 먼저예요, 원래가.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출제 많이 한다라고 했죠. 넘어갈게요. 자, 네, 마지막 14번.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여기 실지 재고 조사법에 따른 기말자산 내역은 여기죠. 제가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친 게 실제 창고 들어가서 센 거예요. 샜는데 비고란에 딱 보시면 요거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시킬 거냐 안 포함시킬 거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 시용 판매했대요. 그럼 시용 판매는 언제 더하냐면 구매 의사 표시 안 했을 때 더하죠. 근데 보니까 구매 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이 200만 원이고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포함시켜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기말 제품은 얼마로 입력하셔야 되냐면 1,230만 원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자동 결산 쪽에다가 여기 쪽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다가 1,230만 원 잡으셔야 되지 1,300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230만 원. 되셨죠? 이렇게 잡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뭐 별도의 언급 없으니까 620만 원 다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620만 원. 이렇게. 그죠? 620만 원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갑니다. 원재료. 자, 원재료 보니까 여기 보시면 운송 중인데 미착품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럼 보실 때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도착을 할 때 구매자 거잖아요. 맞죠? 그럼 도착을 운송 중이면 안 했으니까 판매자 재고에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판매자 재고에 가산하거나 아니면 구매자면 가산하지 않거나. 네,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 매입이니까 내가 구매자라는 뜻이 이렇게 줘요. 맞죠? 그럼 내가 구매자니까 운송 중인데 도착 안 했으면 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닌데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잘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잘한 거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빼야 되겠지. 그죠? 그럼 그때는 500만 원 잡으셔야 되는 거고,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더 할 거냐, 안 더 할 거냐가 문제인 거고.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뺄 거냐, 안 뺄 거냐 문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그냥 700만 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여기 기말 원재료는 여기 있어요.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기말 원재료 검색하시면. 그럼 여기에다가 700만 원이구나. 7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란 얘기예요. 되셨죠?